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믿고 살아왔던 진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억장이 무너지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15년 차가 다 되어가네요. 저에게도 20살 꽃다운 청춘이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단란한 가정, 다정한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아버지는 외도로 서류상 갈라서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면서 저와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어렵게 살면서 사목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타지에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지 공장에서 경리로 처음 출근을 하게 됐고 일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정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겼던 저에게 선배들은 통근버스 승차지 위치를 다르게 알려준다거나 저를 두고 점심을 먹으러 가버리는 등 크고 작은 텃세를 부리며 안 그래도 힘든 회사 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저 20살이에요. 어린데 고생하네. 일이 힘들진 않아요. 이거 내가 아침에 타온 건데 날 추우니까 마시면서 해요. 나는 작업장이 있으니까 마시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고생한다며 아침에 직접 탄 유자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통근버스에서 졸달란 내리꽃을 놓칠 뻔한 저를 번번이 깨워줬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일이 서툴러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혼나 화장실에서 혼자 펑펑 울던 날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귀신같이 알고 오후에 사무실로 찾아와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고 씩 웃으면서 책상 위에 사탕을 한 주먹씩 올려두고 가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간절히 원했던 그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던 그런 다정함 때문이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초년생들이었지만 혼인신고만 하면 그게 부부지 뭐 별다른 게 있나 싶어 성당에서 양가 친지들만 모여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과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 생산 라인의 중요한 기계 수리를 전담하고 있던 남편은 성실하고 기술력이 좋아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능력 있던 기술자였습니다. 수리를 전담하던 라인에는 남편을 포함해서 총 5명의 기술자가 있었는데 결혼 이후 남편은 그중 유난히 마음이 잘 맞던 한 명과 동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 얘기를 하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고 저희가 결혼을 한 그해 축복처럼 아이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좋은 환경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내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계기였어요. 남편과 동업자는 그 길로 사직서를 내고 둘의 퇴직금에 대출금을 모아 공동 명의의 사업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남편의 성실함이라면 어떻게든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도 동업자도 몇 개월간 집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잘 정도로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손을 돕고 점심에 나가서 공장 삼촌들의 밥을 챙겨주며 하나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공동대표였던 동업자가 출근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결국은 길어지고 마치 세상에 없던 사람인 것처럼 휴대폰 번호도 바뀌고 사는 곳에 찾아가도 집 앞에 잔뜩 쌓인 은행 우편물과 고지서들 뿐이었어요.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신변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정말 순수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촉 전화와 고지서가 어느 날부터 우리 회사로 오기 시작하더군요. 사장 나오라 해. 여기에 사장 나오라 그래. 제가
여기 공동대표인데 무슨 일이시죠? 공동대표고 뭐고 지랄하지 말고 너네 둘이 짜고 내 돈 먹고 튀려고 지금 이 쇼를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딸 결혼 자금이야 이 새끼들아. 지금 당장 네 배를 갈라서라도 그 돈 내놔. 당장. 매일 밤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마어마한 청사진을 그리던 그 도목자는 처음부터 남편을 꼬드겨 회사를 차리게 하고 그 회사를 담보로 여기저기 사기칠 궁리만 하고 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회사 주소로 페이퍼 컴퍼니까지 차려놓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무자들은 남편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채무자들이 앙심을 품고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밤낮으로 문을 걷어차고 난리를 치는 것을 들어가면서 저는 결국 저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까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떡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오빠, 우리 아이 어떡해? 나 때문에. 그게 왜 네 탓이야. 내가 진짜 너한테 너무 면목이 없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결국 저희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폐업 결정을 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돈, 회사, 사랑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은 순식간에 어려워졌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는 물론이고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내다 팔아 빚을 메꾸는 데 썼습니다. 설상가상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온 이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쩔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술만 마시면 뭐가 해결이 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오빠, 응? 이미 망한 인생인데 뭘 다시 해봐. 야, 너 그렇게 잘났어? 시끄럽고 가서 술이나 더 사와. 그만 마셔 제발.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없잖아. 제발 그만 마셔. 아 진짜 더럽게 시끄럽게 구네. 야, 시키는 것만 하라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쩔어 살던 남편은 당시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득한 술 냄새에 남편의 손찌검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어떻게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고 되돌릴 수 있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연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된 당시 어머니가 자살 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힘들어하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는 자체가 크나큰 배신으로 느껴져 오는 연락도 계속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지가 참 우습고 꼴사나운 게 막상 목구멍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찾아오니 얄궂게도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결국 결혼식 때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남편도 제대로 씻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버지에게 처음 남편을 소개시키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알아. 나도 내가 우스운 거. 근데 아버지가 그 여자 좋다고 우리 내팽개치고 나간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 지키려고 얼굴에 철빵 깔고 나온 거야. 이 사람 정말 기술도 좋고 성실해 성공할 사람이야. 아버지가 이 사람 한 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은혜 갚을 거야. 내가 너희 엄마랑 갈라선 거지. 너는 곧 죽어도 그래도 내 딸이다. 얼굴 못 보고 산 세월 동안 다른 건 후회하지 않아도 너한테 상처 줬던 거 그건 후회했어.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나도 믿어보마. 당연히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손을 빌린 사실이 엄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로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딸도 결국 지 엄마한테 칼을 꽂았다고 지 애비랑 똑같다면서요. 엄마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꼬꾸라졌고 그것과는 반대로 제 남편은 순조롭게 재계에 성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희 남편에게서 뭔가 가능성을 보셨는지 투자금을 대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명의로 된 공장 2동을 내주었고 꽤나 굵직한 중견거래처 연결까지 직접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미운 것과는 별개로 제 가족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동아줄을 내려준 거니 대놓고 말은 못해도 고마운 마음뿐이었고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모습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사장이라고 저 정말 그 회사에서 유세를 떤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대접은커녕 일반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남편과 회사를 같이 일궈나갔어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니 아이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혼 가정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항상 채워지지 않은 마음속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나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제대로 완성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아이 잃고 마음이 힘든 건 알고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노력은 한번 해보자. 배란일도 맞춰보고 병원도 가보고 애가 들어선다는 각종 한약부터 몸에 좋다는 음식은 모조리 다 먹어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느 절에 어느 주지가 그렇게 용하다더라 하면 열일 제쳐두고 거기부터 뛰어갈 정도로 둘 다 아이를 갖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찾아온 천사는 5개월도 되지 않아 2번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습관성 유산입니다. 이 이상으로 임신을 시도하셔도 아이를 갖는 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모 몸에 더 큰 무리가 오기 전에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자리를 잡은 남편, 내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은 아이를 갖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진단명은 습관성 유산. 3번이나 찾아왔던 아이들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인 것 같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이 괴로워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의사의 진단을 받던 날 저녁 저는 유서 한 통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쌩쌩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사산 증명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대로 떨어져 죽으면 내 아이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죗값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손이 빠야갛게 얼어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 대뜸 그러더군요. 이번 주말에는 당신 좋아하는 동물원이라도 가자. 일하느라 바빠서 내가 제대로 신경도 못 쓰고 미안해.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었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나 아이 없어도 괜찮아 정말. 그 말에 화들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 그리고 나의 배신으로 다시 멀어진 엄마, 내가 잃어버린 아이들. 그렇지만 나에겐 아직 지켜야 할 가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 빛도 보지 못한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없었던 만큼 그렇게 결심했었고,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온 그 순간부터 저는 남들이 우스갯소리로 연료비를 대 6채를 올려줘야 한다고 할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과정이 섞이긴 했지만 저는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직원들이 혹연 눈치는 보이지 않을까 더 조심스럽게 일을 했고 평사원들과 다를 바 없이 월급을 받아가며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니 호주머니가 늘 가벼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저는 생활비와 실행 용돈은 얼마 되지 않는 제 월급을 쪼개가며 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사업이 바빠지면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은 늘어나긴 했지만 저도 주변도 늘 자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나가는 날이면 항상 손을 잡고 에스코트에 의자를 빼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부부 동반 모임에 나올 땐 김 대표님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확인부터 해야지. 얼마나 다정하신지 모임만 나갔다 들어오면 마누라 바가지 때문에 일주일은 저녁상에 올라오다 만다니까요. 저희 한 사람이 잘하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 제가 이런 거라도 해야 은혜 갖고 사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안정되어 가고 커지는 사업에 다정한 남편. 내가 늘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불행은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에 예측도 없이 찾아오는 걸까요? 아다, 너 지금 바쁘니? 너 지금 병원에 와서 입원 수속 좀 해야겠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 라운딩 나갔는데 세상에 미친 캐디가 눈에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건지 영 엉망진창이잖아. 전동 카트랑 살짝 부딪혔는데 하는 행동거지가 하도 괘씸해서 엿 먹어봐라 하고 나도 병원에 바로 들어 누웠다. 뭐 진짜 아픈 것도 아닌데 바쁜 아들 오라가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가 그냥 잠깐 왔다 가라. 내가 카카오톡으로 목록 보내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이것들도 좀 챙겨오고.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는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목소리도 까랑까랑하신 게 정말 다치신 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한시름 덜었죠. 어머님 집에서 속옷이며 이것저것 챙기고 병원에 가니 로비에서 누가 의사랑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더라고요. 불싸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병원이 얼마나 후졌길래 이 인실이 지금 안 남았다는 게 말이 돼. 야, 너네 아들이 누군지 알고 지금 나한테 있던데 왜야. 누워있는 사람을 침대에서 끌어내리든지 뭘 하든지 하란 말이야. 병원에 환자가 많아 1인실이 다 차서 6인실밖에 사용을 못하다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도 아들의 지위를 덜먹거리면서 큰 소리를 내고 다니시는 분이라서 제가 놀라 뛰어가 말렸죠. 어머님, 이렇게 싸우시면 저 진짜 한서방한테 혼나요. 제가 병실 나오는 대로 옮겨 드릴 테니까 우선 불편하시더라도 잠깐만 6인실에 계세요. 그렇게 씩씩거리는 어머님을 모시고 겨우 입원 수속을 끝내고 병실에 들어가니 그 사이에 소문이 퍼졌는지 환자들이 쑥덕거리더군요. 어머님도 그게 은근히 신경 쓰이셨나 봐요. 너, 요 며칠은 회사 끝나고 나면 저녁 먹을 거 사서 여기로 바로 와라. 그리고 갈 때 주스랑 간식거리도 좀 사놓고 여기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랑 간호사들 것까지 전부 사서. 일주일간 퇴근하고 병원으로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6인실이라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거 귀찮고 짜증난다며 싫어하시던 어머님도 그새 병원 생활이 익숙해지셨는지 병실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만 있으면 붙들고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몸이 크게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사이에 회사 일이 바빠지기도 했고 또 어머님도 이 정도면 병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셨겠구나 싶어 병원에 가는 날이 조금 뜸해지긴 했어요. 회사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들어서서 조금 숨을 돌리고 있는 타이밍에 갑자기 친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바빠? 나 지금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지금 애기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혹시 언니 집에 일 봐주시는 이모님한테라도 부탁할까 싶어가지고. 됐어. 내가 1시간 내로 정리하고 갈 테니까 기다려. 우리 이모님도 오늘 휴가시고 나도 회사에서 이제 막 바쁜 프로젝트 마무리돼서 오늘 하루 반차 쓰는 거 정도는 괜찮아.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보는 게 너도 더 마음 편하지 않겠어? 갑자기 얘를 봐줄 사람이 없다며 부탁을 하는 통에 마침 바쁜 일도 끝났겠다. 반차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싶어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퇴근을 하고 동생네 가서 애기까지 봐주고 나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더군요. 남편도 오늘 이사들이랑 저녁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터라 그럼 어머님 병원이나 다녀올까 싶어서 집으로 가던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저 지금 가는 길인데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시냐 이것저것 여쭤봤을 텐데 그날따라 오랜만에 아이를 봐서 그런지 피곤하기도 하고 저녁거리만 간단하게 사서 두고 올 생각에 별다른 연락 없이 그냥 갔네요.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8층에 내려 병실로 막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여 자세히 살펴보니 저희 회사에서 남편 비서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들어오신 지 꽤나 오래되신 분이었는데 항상 친해지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도 운전이나 스케줄 관리 같은 비서 업무는 잘 수행하는지 남편이 종종 칭찬도 하고 꼭 대외 활동이나 출장 가는 일이 있으면 대동하길래 좋게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튼 어딘가 불편한 얼굴로 아이 손을 잡고 가고 계시길래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여기엔 어쩐 일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입원해 계시거든요.
저도 가족이 입원을 해서 잠깐 얼굴을 보러 왔어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대뜸 우리 할머니 교통사고 났는데 하니 비서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빨리 가자고 아이 등을 떠밀더군요. 순간 여기도 사연 있는 집안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 더욱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서 물어봤어요. 너 되게 똑똑하다. 몇 살이니? 저 7살이요. 내년에 초등학교 가요. 엄마가 저 아빠 닮아서 똑똑한 거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애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너 아무랑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됐어. 조용히 하고 엄마 따라와. 애가 엉엉 울기 시작하길래 괜히 예민한 상태에서 제가 신경을 건드렸나 싶어 미안해서 얼른 지갑에서 20만 원 정도를 꺼내 아이 손에 꼭 쥐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줌마가 엄마랑 친해서 그래. 받아도 괜찮아. 어머님도 얼른 퀴차셨으면 좋겠네요. 출근하기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내가 잘 얘기해 줄게. 병원에서 만나는 게 좋은 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고개를 꾸벅하더니 아이 손을 획 치서 가버리더군요. 평소에도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는 아닌데 내가 너무 과하게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어머님은 이미 커피며 빵이며 식탁에 막 가서 올려놓고 드시고 계시려다 절 보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넌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가 뭐 어디 꼭 연락하고 올 군번인가요? 오늘 한서방도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어머님 음식 입에 안 맞을까봐 이것저것 사왔는데 벌써 누가 왔다 가셨대요? 아니, 그냥 저 친구 왔다 갔다. 어머님 친구 누구요? 저기 마트 여사님이신가? 아님 카센터? 예. 내가 친구 누구 만났는지까지 너한테 보고해야 하니? 아휴, 누가 시어머니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따지고 들 거면 너 그냥 이거 들고 집에 가라. 순간 어머님이 날카롭게 확 짜증을 내시면서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걸로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닌데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진짜 아프진 않아도 많이 예민하신가 보다 하고 괜히 머쓱해져서 쉬시라고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회식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 옷을 받아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동생은 잘 도와주고 왔어? 당신 바빠서 일도 잘 못 쉬는데 연차를 괜히 아까운데 쓴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신세진 거 많은데. 그건 그거고 오늘 어머님 병원 갔다 왔거든. 근데 서비서님도 어머님의 교통사고가 나신 모양이더라고. 병원에서 딱 마주쳐서 회사에서도 말 한 번 못 섞어봤는데 어떻게 딱 거기서 마주치냐. 당신은 서비서님 어머님 교통사고 난 줄 알고 있었어? 회사 빠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원들 일정까지 어떻게 다 신경을 써. 오늘 어머님 병원 갔었어? 당신 뭐 나한테 간다는 말도 없었잖아. 그래도 뭐 일 빠진다고 그러면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병원에서 만나니까 표정도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나야 당신도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하고 나도 혼자서 저녁 먹기 싫어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갔는데 이미 친구분이 왔다 갔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그냥 대충 때웠어. 다음부터 병원 갈 땐 나한테도 얘기 좀 해주고 가. 어머님도 갑자기 불쑥 찾아가면 불편하실 거야. 오늘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딘가 평소랑 다르게 날카로운 느낌의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유난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에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잠을 깊게 못 자고 새벽에 잘 깨는 편이라서 그날도 새벽에 눈을 뜨고 물이라도 마시고 자자 싶어 몸을 일으키고 나니 침대 옆자리에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자리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에 어딜 갔나 해서 부엌 쪽으로 갔는데 닫혀있는 서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됐다.
너 내가 조심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됐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서로 조심 좀 하면 좋자는 거지. 내일 다시 얘기해. 끊어. 이 새벽에 그것도 평소에 언성이라곤 높이지 않은 남편이 잔뜩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서재 문을 열려는 순간 문고리가 돌아가더니 인상을 잔뜩 구기고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물어보기도 전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뜸 그러더군요. 왜 안 자고 여기서 남 통화하는 걸 엿듣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자닥대서 물 마시려고 나왔다가 그건 그거고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대체? 됐어. 별일 아니니까 먼저 들어가서 자. 뒷목을 주무르면서 남편이 쾅 소리나게 서재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혼자 남겨진 저는 벙진 얼굴로 한참을 앉아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남 통화하는 걸 엿듣는다 라니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남편의 모습에 이상한 것을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었는데 그저 일이 바빠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하구나 하고 넘어간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후회가 되네요. 다음날 아침 어제 일이 신경 쓰여 오랜만에 아침상을 거하게 준비했는데 남편은 주말 라운딩 모임 시간이 바뀌었다며 얼굴도 비추지 않고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제 서재에서 있었던 남편의 통화 내용이며 행동들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어요. 늘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편이었기에 설마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라운딩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말까지 운전을 하는 게 지겹다며 근처에 사는 친구 차를 항상 얻어 타고 가요.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짜증났지만 그래도 여자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끝도 없이 커져서 이걸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베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가방에서 차키를 꺼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차 안을 뒤졌어요. 혹시라도 남편의 외도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던 중에 거짓말처럼 조수석 시트 쪽에 손을 넣어 더듬거리니 립밤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쓰던 브랜드도 아니었고 정황상 의심이 가긴 했지만 립스틱도 아니고 립밤이었으니까요. 립밤 브랜드를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던 도중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주차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드라마에서 보는 의부증에 걸린 여자처럼 남편의 차를 뒤지고 있는 모습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는데 순간 얼마 전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를 살펴봐라. 다시 차에 올라타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집, 마트.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쭉 내리던 도중 평소의 목적지와는 어울리지 않은 유치원이라는 글자가 유독 제 눈에 띄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남편이라면 갈 일도 없는 장소가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으니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요. 핸드폰에 있는 회사 캘린더를 살펴보니 방문 날짜가 모두 남편의 외부 출장일과 겹쳐 있었습니다. 이대로 의심만 하기엔 저도 마음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미안해. 라운딩 가고 있는 중이지? 나 급하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했어. 당신 혹시 땡땡 유치원이라고 알고 있어? 떨리는 마음으로 건넨 질문에 수학이 넘은 남편은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전화가 뚱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외곽 쪽으로 나와서 그런가 전화가 잘 안 들려서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못 들었어. 뭐라고 했어? 아니 당신 혹시 땡땡 유치원이라고 알까 해서. 별일은 아니고 아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당신을 본 것 같다고 해서. 알지? 별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도 기부금 처리를 하면 좋다고 해서 그쪽에 아동복지센터도 같이 했거든. 기부금 전달도 그렇고 행사 때문에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었어. 뭐 얼마나 큰 돈 내는 거라고 딱히 얘기는 한 적이 없어서 당신은 몰랐겠네.
재수씨 저예요. 아니 애가 이런다니까요. 지가 뭐 의인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왼손도 오른손도 모르게 하려고 해요. 재수 없긴 한데 저도 기부 인사 같이 따라가 본 적 있어서 알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라운딩 가시는데 괜히 쓸데없는 질문으로 시간 뺏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조심히 잘 놀다 오세요. 여보, 이만 끊고 나도 준비해서 어머님 병원 다녀올게. 미안해.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있었던 작은 소동 때문에 남편은 의심해서 키를 몰래 훔쳐 주차장에서 여자의 흔적을 찾아 뒤지고 있는 꼴이며 유튜브에서 봤던 쓸데없는 영상을 보고 마음이 휘둘려서 쪼로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제 꼴을 혹시라도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눈치를 챘을까봐 부끄럽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자며 차를 잘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어머님 병원으로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어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냐는 말이 영 마음에 걸려서 이번엔 미리 전화까지 드렸네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 지금 병원 갈 건데 저희 집 앞에 유명한 초밥집이 새로 생겼다는데 어머님 기 좀 살려드리게 다른 분들 것들도 같이 사갈까요? 됐다. 나는 내 아들 돈 가지고 살림살이 그렇게 해두게 할 거야. 점심때 맞춰서 조밥이나 사와라. 아직도 어제 일로 마음이 안 풀리시는 건지 어딘가 날이선 어머님 말투에 오늘은 가면 제대로 점수 좀 따서 와야겠다 해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초밥에 디저트까지 잔뜩 싸서 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침대에 계시는 어머님들 것까지 간식까지 챙겨드렸어요. 물론 제 눈에는 나이롱 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식사 전에 엑스레이 사진 먼저 찍어야 한다면서 의료진들과 함께 내려가셨고 저도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식탁을 펼쳐 준비해두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끝쪽 병상에서 하는 얘기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 할망구는 능력도 좋아. 뭘 그렇게 잘했길래 며느리들이 그렇게 번갈아가며 와. 근데 외동 아들이라고 안 했어? 자기 아들이 뭐 저기 사장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구만. 뭐야, 그럼 며느리가 둘인 거야? 하나는 첩실인가. 지극정성인 걸 보면 오늘 온 게 첩실인가. 누가 봐도 저랑 어머님을 두고 하는 얘기에 저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머리에 피가 쏠려 얼굴은 화끈거리고 심장 뛰는 소리가 제게에도 들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침대로 다가가 커튼을 확 열어 젖혔어요.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하신 거 맞죠? 어머 나는 세대가 없는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아니요,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둘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똑바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줌마. 아니, 나는 진짜 잘 몰라.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야, 정말. 왜 날 붙들고 이래? 어제 어떤 여자가 병문 안을 와가지고 누구냐고 하니까 이 집 며느리다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자기가 와가지고 또 어머님 하잖아. 아들 자랑 하도 많이 해서 아들이 하나인 건 알고 있었는데 둘 다 찾아와서 내가 며느리다 하니 하도 이상해서 그냥 아줌마들끼리 얘기한 거야. 순간 머릿속에서 어제 어머님 병실 앞에서 마주친 남편의 비서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던 아이가 스쳐 지나간 건 왜였을까요? 그동안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뜬금없이 친구 아이에게 선물한다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던 모습이며 저는 알지도 못하는 해외 출장권을 2주씩 다녀오는 모습, 동행하는 비서도 당연히 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매번 라운딩을 가고 부부 동반 모임을 하던 그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오늘 아침에도 뻔뻔하게 친구와 입을 맞추어 기부 행사로 유치원에 간다고 하던 남편과 그 옆에서 자기도 봤다며 맞장구를 치던 남편의 친구, 매번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 어디 있냐며 너스레를 떨던 모습이 사실은 저 하나를 속이기 위해 모두가 입을 맞추어서 저를 비꼬던 거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제 자신이 너무 등신 같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남편의 내연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매일 같이 마주쳤던 비서라는 사실이, 그리고 매일 회사에 못 맞춰 일했던 제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습관성 유산을 진단받은 이후에 결혼생활 내내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물론 아이를 떠나보낸 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연이은 임신 실패에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 그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런 남편을 닮은 자식 하나를 낳을 수 없는 제 몸이 너무 원망스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사산 증명서를 끌어안고 울던 저와 자기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뻔뻔하게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가 필요 없다는 그 말이 이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였다는 것을. 제 눈앞에서 그 두 인간들이 7년 동안 뻔뻔하게 연애를 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 저만 그저 가정에 충실했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과 남편은 저를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저 집안의 충직한 며느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하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망해가는 순간 아버지한테까지 손을 벌려와 집안을 일으키고 용돈이며 뭐며 알아서 다 처리하는 제 모습이 떠올리면서 제가 이 집안에서 비서 노릇을 하고 있는 동안 진짜 며느리 행세는 그 여자가 하고 있었구나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 머리채라도 잡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날 기만했는지 세상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 내동댕이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서에게 회사 일로 급히 상의할 게 있으니 병원으로 다시 와달라 문자를 하고 남편에게도 급한 일이니 라운딩을 정리하고 와달라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엑스레이 사진 촬영이 끝난 어머님이 병실로 돌아오시더군요. 멍하니 앉아있는 제 앞에서 뻔뻔하게 초밥 도시락에 젓가락을 뜯는 어머님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들어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얘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너 왜 이래?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를 십수년간 속여놓으시고 지금 뻔뻔하게 제 앞에서 목구멍으로 뭘 넣으려고 젓가락을 드신 거예요, 지금? 누구 앞이라고?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피가 차갑게 식는다고 하잖아요. 살면서 처음으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군요.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에게 큰소리 한 번 내본 적 없었는데 목에 핏대가 서고 쿵쾅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둘한테 시어머니 대접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셨어요?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15년 동안 당신이랑 당신 아들한테 얼마나 지긋정성으로 대했었는데 감히 나를 속이고 뻔뻔하게 당신 아들이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있을 동안 등신같이 나한테 대접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그제서야 어머님도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사색이 되어 우물쭈물 하시다가 대로 저한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아니다. 너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지금? 병실에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 하려고 지금 네가 아주 작정을 했지? 너 지금 가서 거울 좀 봐라. 어디 정신 나간 사람 눈을 해가지고 지금. 저는 분이 풀리지 않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이며 협탁에 올려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찾아갔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남편한테 정성을 다했는데 그 난리를 치고 있으니 누가 제 어깨를 확 잡아 끌고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언제 뛰어들어온 남편이 지금 엄마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제 뺨을 내려치더군요. 뺨 한 대 맞고 나니 오히려 제가 속아온 세월, 그동안 해왔던 말도 안 되는 희생이 떠올라 웃음만 나왔습니다. 웃음 속에는 쓰라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끊어내기로요. 남편과의 갈등,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이들한테 속아가며 살아온 과거의 선택들을 직시하면서 저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야, 네가 한번 말해봐. 너 정말 나한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너 그동안 날 사랑하긴 했었어? 내가 너 사업 망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빠 바지가랑이로 붙잡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저도 분한 마음에 남편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려고 손을 올리니 시어머니가 냉큼 가운데로 끼어들어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어디 감히 손을 대려고 해? 니까짓 게. 아 그래, 네가 멀쩡했으면 네 남편이 두 집 살림할 이유가 있었을 것 같냐.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애도 들어숨에 픽픽 죽어나가고 내가 요만 모당한테 전보고 오니까 넌 네 자식 안 잡아먹으면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하더라. 너한테는 평생 손주복이 글러먹었구나 했는데 그래도 똘똘한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어머님 손주예요 하고 데려왔더라. 그럼 내가 그걸 내치니 너라면 그걸 내쳐. 이게 뭘 잘했다고 지 남편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들어. 내가 너였으면 지금 죄송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남의 자식도 감지덕지 하면서 키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보고 있냔 말이야 지금. 그 뒤로 또 깨악 소리가 나길래 보니 남편이랑 붙어먹고 얘까지 낳은 비서가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서 괜찮냐며 여은신 다정하게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데 그래 이 집구석이 이렇게 짜고 날 속였는데 내가 어떻게 안 속고 배겼을까 싶고 나도 똑같이 이것들한테 손찌검을 하려다가 정말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며 꾹 참았습니다. 둘이서 아주 이렇게 눈물 나는 사랑을 하는 동안 왜 나만 몰랐을까? 이제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 아주. 그동안 얼마나 즐거웠을 거야. 눈앞에 등신 같은 여자 놔두고 붙어마 보니까. 그치? 내가 집에서 니네 육아 뒷바라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눈물이 나는데 그래. 그래도 애 다 크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한편으론 너무 다행이다 싶다. 남자는 여윳돈 생기며 헛생각부터 한다고 하더니 야, 네가 지금 크게 착각한 거 같은데 너 사장이야. 회장 아니고. 네가 지금 누구 돈으로 거지꼴 벗어나게 됐는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붙어있는 그 여자가 너 빈털털이 됐을 때도 똑같이 사랑하나 어디 한번 잘 봐라. 그리고 아줌마, 지금 이혼할 마당에 그럼 내이 차리고 체면 차려드려요? 아줌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동안 시어머니 놀이 재밌게 하셨을 텐데 이제 내가 빠져준다니까 손주까지 넷이서 단란하게 가정 꾸리면서 잘 살아보라니까. 그리고 나서 달라붙어있는 셋을 놔두고 당실 한복판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울부짖으며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그렇게 예뻐하던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아빠 회사 사장이 글쎄 나를 7년 동안 속이고 집 이사랑 붙어먹으면서 애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더라고. 아빠가 차려준 회사에서 내 눈앞에서 둘이서 매일같이 뻔뻔하게 굴러먹고 있었다고.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된 남편이 황급하게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길래 제가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받고 남편 앞에 친절하게 가져다 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당장 짐 빼. 어디 거지 같은 새끼 앉혀주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 장인어른, 잠깐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뭔가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만나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어. 아니, 내 회사에 이제 발도 들이지 마. 내 회사부터 네 집, 네 차, 내 돈 들어가 있는 것들 근처에도 가지마. 이 배응만덕한 새끼. 고소장 날아가서 법원 나갈 때까지 내 딸 덜끝 하나 건들지 마. 알았어 이 새끼야? 전화가 끊기자 남편은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애걸복걸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다정한 모습으로 절 속였던 모습에서 이제야 가면이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 정말 실수야. 내가 평생을 살면서 당신밖에 없었던 거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저거 사실 내가 아닐지도 몰라. 친자 확인도 아직 안 해봤어. 술 마시고 하루 그걸 실수했던 건데 어디서 덜컥 내 애라고 데리고 왔는데 나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소. 괜히 소문나면 문제만 더 커질 것 같고 사는 게 안쓰럽기도 해서 내가 도와준 거야. 정말 믿어줘.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좀만 기다리면 나도 떳떳하게 본처 역할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내 자식 아빠 없는 애로 절대 안 만든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입 다물어라. 못 배워가지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아가, 너도 지금 사람 많은 데서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사돈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오시라고 해라. 셋 다 입 다물고 똑바로 들어요. 야, 너도 마찬가지야. 남이 내다버린 쓰레기 끌어안고 앞으로 잘 살아봐라. 네 자식은 그거 평생 모를 것 같냐? 지 엄마랑 아빠랑 더럽게 붙어먹어서 나온 게 자기인 거 알면 퍽이나 자랑스럽다고 하겠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미친년아 너 말 다 했어? 하고 달려들어 제 얼굴에 핥히는 비서. 아니 남편은 내연녀를 바닥에 내팽개치니 병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링거줄을 뽑고 맨발로 바닥에서 자기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어머님. 찌질하게 눈물을 흘리며 제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남편. 바닥에 내팽개져서 소리를 악지르며 분에 차서 발을 동동거리는 내연녀까지. 시끄러운 소리에 어느새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저희 병실 앞은 그야말로 인사인내였고, 저게 어디 사장이라고? 저 여자가 비서인데 내연녀래. 그것도 모자라서 내까지 나와서 길렀었나 보더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셋은 끝까지 자기 체면을 차리느라 옷으로 얼굴을 대충 가리고 황급히 병원에 빠져나가더라고요. 잃어버린 내 세월은 누가 보상해줄까 싶은 허탈감이 순식간에 밀려와서 병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뭐 구경났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사람들 좀 치워줘요. 하며 구경꾼들을 물러주고 저에겐 물이며 담요를 갖다주면서 커튼을 쳐주시더라고요. 아가씨, 진짜 별거 없어요. 저 년놈들이 나쁜 거지.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기운을 내야 머리채라도 한 번 더 잡고 뺨이라도 한 번 더 때리는 거야. 별거 아닌 위로였지만 그 얘기가 참 마음에 남네요. 차라리 더 크게 속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인가 싶기도 해요. 저런 남자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완벽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다니. 제가 오늘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연히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셋은 저를 언제까지고 속이려고 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가정생활을 이어가려고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당연히 남편은 회사에서 해임 수준을 밟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직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모두 차단했고 저희 남편은 가장 먼저 제가 아닌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만나주지 않으셨고요. 제가 일을 수습하느라 휴가를 써놓은 일주일 동안 남편은 회사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난리를 피웠다는 얘기만 직장 동료를 통해서 전해 들었네요. 지금은 순조롭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자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셋을 폭행죄로 고소도 하고 당연히 상간녀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요. 아마도 저희 동네에는 소문이 다 나서 의문의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셋은 길에만 나서면 욕을 얻어먹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닐 수준이 되어서 급하게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요. 상간녀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후로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도 완전히 박살이 나서 얼마 전에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고래고래 난동을 피우다가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와서 진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순조롭게 망해가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이제는 제가 받은 상처가 사실은 제가 그 거지 같은 구렁텅이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올 수 있게 조상신이 도와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살아왔던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그런 경험은 오히려 나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기회도 있으니까요. 뒷바라지만 하던 아내, 며느리로 살아왔던 지난 15년. 이제는 제대로 마무리하고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연 채널 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아무 별일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원으로 써보겠답시고 출사표를 던진 이제 40줄의 유부녀입니다. 남편이랑 초등학생 까불이 애 2명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입학 앞두게 됐을 때까지만 해도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내가 낳은 애들이 벌써 둘 다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는 건지 그만큼 또 내가 나이를 먹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강했었는데요. 시간 좀 지났다고 이제는 바뀌었어요. 애들이 그냥 빨리 다 쑥쑥 자라버려서 사회로 등더미로 보내버리고 저랑 남편은 인생의 이막이랄까요? 저희 부부만의 노후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먼 미래인데 설레발을 치고 있네요. 저는 삼형제의 둘째인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건데요. 그래서 시댁 식구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첫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살아 계셨던 시할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셨고 시부모님이 계시고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2살 많아요. 일찍이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안 맞아서 이혼하셨다는 건 외에 자세한 사연은 모릅니다. 저도 저의 큰동서 형님 되셨던 분을 딱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었네요. 그분은 재혼하신 지 꽤 됐습니다. 아이는 이혼하면서 애엄마가 데려갔기 때문에 아주버님은 쭉 싱글로 지내셨어요. 오래 혼자였다가 지금은 만난 분이 있어요.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기색이 왠지 그래서 떠봤더니 시인하시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여자 만나고 있다 그러면 시부모님이 또 생각 많아지실까봐 아주버님은 숨기길 원하시길래 저랑 남편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입 안 늘리고 다닙니다.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있고요. 애는 중학생인데요. 사춘기 들어서니까 자기 엄마랑 새아빠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보다 아주버님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애가 아주버님께 먼저 카톡도 자주 보내오고 이런저런 상담도 요청한대요. 남자애치고 감수성이 연약하다고 해야 하나? 예민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자기 친아빠만 알아준다고 생각하더랍니다. 신기하게 실이 아주버님도 어렸을 적 성격이 꼭 그랬대요. 그래서 시아버지로부터 유약하다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커오셨다고 해요. 어렸을 때 자기 동생들이 대놓고 까불고 기어올라 무력 행사를 하시거나 세게 못 혼내셨던 분이 아주버님이에요. 삼형제의 중간에 낀 저희 남편, 자기 양가에 그냥저냥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특출나지도 특별하지도 않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집인 시댁보다는 저의 친정에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전에 남편이 갑자기 이직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힘들어해서 저도 잘 터치 못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저희 친정에서 남편한테 참 잘해주고 지원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메뉴나 손 많이 가는 요리들 이런 거 저희 친정엄마가 싹 다 해줘서 사해주겠답시고 자주 보냈었고요.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던 시기에 그러한 손길을 받았던 게 남편은 참 인상 깊었었다고 해요. 되게 저희 친정집에 감동이 왔나 봐요. 제가 보기에 남편은 시댁 삼형제 중에서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은 항상 조용조용하시다가도 대화에서 물꼬가 한번 트이면 쭉 말씀을 계속 하시는 편이고 막내 서방님은 이런 말 저런 말을 자잘하게 잘 늘어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약간 과묵한 기질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무뚝뚝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라 애정 표현이나 낯간지러운 말에는 쥐약인데 시간 지날수록 저희 친정에 더 마음 열고 잘하려는 게 보여요. 그것에 저도 고마운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남편이 삼형제 중간에 낀 샌드위치 같은 존재라 저는 또 커가면서 말수가 줄어들었나 싶었는데 천송이 그렇다고 해요. 저희 애들을 봐도 그게 증명이 돼요. 아들만 둘이라 남들이 보기엔 집이 시끄럽고 어수선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애들이 자기 아빠를 그렇게 닮았어요. 한층 까불거리는 초등학생 나이라서 제가 가끔은 벅차다고 생각하다가도 다른 집 애들 보고는 저희 애들은 선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애들 둘 다 말수 자체가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묘한 카리스마랄까요? 이런 게 자기 친구들 사이에 있나 봐요. 둘 다 자기 친구들이 잘 따르는 걸 보면 말이죠. 저희 남편도 이런 스타일인데 구전자전이라 엄청 신기합니다. 제 유전자는 어디로 갔는지. 이목구비도 애들이 다 남편을 닮았어요. 시도도구 못한다는 표현,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남편 애들이에요. 제가 제비 아파 낳은 아이들인데 성격도 얼굴도 남편만 닮아서 억울하긴 한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대학생 때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는 짝눈 모양이라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맞추려고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쪽 눈 다 진한 쌍꺼풀이 원래 있는 잔눈이에요. 저희 애들이 둘 다 남편 눈을 그대로 빼다 받았어요. 정말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보다 일찍 결혼했던 친한 언니들이 자식은 어렸을 때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닮았다가도 자라면서 체형이나 분위기라든지 다른 한쪽을 닮아가며 바뀌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애들이 커가면서 절 닮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타고난 쌍꺼풀이 사라질 염려는 없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아주버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둘 다 진한 눈매를 갖고 있는데 홀로 담백한 눈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시댁 삼형제 중에 막내인 서방님인데요. 다행히 저보다 나이가 위예요. 편안하게 두 나이손 정렬이 아주버님, 남편, 서방님, 저, 그리고 동서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는 동서는 시집와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여기도 남자만 둘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세 집 모두 다 남자애들 뿐입니다. 왠지 시댁이 남자를 생산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 남편과 사귀고 있을 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제가 잘 보이겠답시고 선물도 바리바리 싸가고 그랬었거든요. 저 그때 20대 중반에 완전 사회 초년생 시절이었는데 엄청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저를 시부모님께서 첫눈에 엄청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어쩜 이래 싹싹하고 똑부러지고 이쁜지 모르겠네. 이렇게 예쁜 딸내미 내 딸 삼고 싶네.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네 그래. 약간은 진심 어리게 들렸어요. 아들만 셋 낳아 키우시면서 내심 딸 없는 게 아쉬웠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아버지도 사형자 중 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들 낳는 그런 유전자가 왠지 센 것 같아요. 각설하고 동서는 혼전 임신으로 인해 저희 시댁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입니다. 딱히 결혼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진 않은 채로 서방님과 연애 중이었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렸던 것이죠. 임신 사실을 상당히 빨리 알아챘었는데 결혼을 바로 서두르는 바람에 식도 빨리 열려서 웨딩드레스 입은 자태도 아주 예뻤습니다. 제가 느낌이 왔는데 아마 뱃속에 있는 아다가 예쁜 공주님일 것 같아요. 딸이라는 그런 직감이 드네요. 시 끝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동서가 웃으면서 그랬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얼마 안 가 아들이라는 게 밝혀졌죠. 이번엔 혹시 손녀가 생기는 것인가 싶어 촉각을 곤두세우셨던 시부모님께서 그럼 그렇지 하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던 모습 역시도 기억납니다. 슬프게 웃긴 일이었네요. 그런데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마저 아들이었고 하여간 저희 시댁에서는 이제 딸 타령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살아요. 동서는 첫째 출산을 앞두고 직장에 다니던 직장을 쉬게 되었고 정식 복직을 안 하게 되면서 몇 달 후 퇴사하게 됐어요. 동서네 집안이 여유로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숭 벌리는 집은 아니더라고요. 서방님 벌이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
불안정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동서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저희는 시댁에 자주는 아니고 종종 들르는 편이었고 꽤 모여서 밥 먹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잘 모이고 그랬던 게 와해가 됐었죠. 저도 저희 애들 케어하고 신경 쓰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고요. 특히 코로나 초창기에 저희 아파트에 확진자가 몇 명씩이나 나오는 바람에 난리였거든요. 어디 댄스 학원을 다 같이 다니는 주민들이었더라고요. 그때는 확진자라고 하면 큰일 났다고 보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진자 여럿 나온 아파트 사는 사람으로서 더욱 시댁 출입을 조심스레 삼가게 되었던 측면도 있었어요. 컨디션 자주 안 좋으신 시어머니께 자칫 잘못해 피해를 입힐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댁에 들르는 횟수가 현저히 바닥을 친 채로 이게 생활 습관화가 되었고, 그러던 때에 동서가 갑자기 무슨 바깥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뭐하고 다니는 건지 아주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는데요. 아무튼 뭐 촬영하는 걸 배우는 거래요. 처음엔 촬영하는 현장 따라다니면서 보고 분위기 있는 것부터 배운다고 그런 데를 나다녔다고 해요. 어디 무슨 독립영화 찍는 곳에도 동서가 참여했다고 하던가 그러더군요. 그러고 다니더니 시간이 좀 지나선 이제 본인이 직접 카메라를 만지고 찍으면서 현장 촬영하는 걸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지휘 감독하는 것도 해보면서 말이죠. 서방님이 하시는 말로는 나중에 동서가 직접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촬영 제작해 볼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있잖아요, 형님.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단절된 사회경력, 이거 회복하는 곳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 그렇게 봐요. 동서가 저를 향해 가슴 쫙 펴고 하던 말, 참 멋있었습니다. 아주 멋있고 좋았어. 그런데 이왕이면 자기 스스로 다른 환경도 정돈을 해가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서방님 자기 직장 다니는 걸로 당연히 매일 바쁘신 건 그거고요. 이제 동서까지 나다니면 그럼 애들은요? 시어머니께 맡긴다는 겁니다. 동서가 배우러 다니는 그 카메라 촬영 어쩌고 하는 일이 주말에는 무조건 일정이 끼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애들의 시댁에 맡기는 게 고정인 거예요. 여기에 평일에까지 거의 애들을 맡고 계실 때가 많더군요. 주말 하루나 이틀을 그날 맡기고 그날 데려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서 문제였습니다. 토요일에 맡기고 일요일에 데려가더군요. 토요일 저녁 이것도 아니었고요. 토요일 아침 같은 이른 오전에 애들을 맡겨서는 일요일 늦은 오후에 찾으러 왔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젠 그 일정이 다 적응을 해서 익숙하게 시댁에서 놀고 먹고 자고 그러고 있더군요. 제가 그 얘기를 말로만 언뜻 들어서 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체감이 안 됐다가 시어머니를 뵀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 아니 세상에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해 계신 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간의 일을 들었더니 남자아이 둘을 보시는 게 시어머니께 상당히 무리였나 보더군요. 덜컥 애가 들어서서 부득이하게 결혼하게 된 것이었으니 그게 나는 자꾸만 내 마음에 짐이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둘을 자꾸 이렇게 도맡아서 돌보시는 건 힘들고 벅차시다고 동서한테 넌지시 푸시라도 해주셔야죠. 에휴, 구태여 뭘 그러겠니. 남의 집 애들도 아니고 내 친손주들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휴, 그래. 애들은 참 이쁘다. 이쁜데 내가 힘이 붙여 그럴 뿐이야. 내가 100년, 1000년 애들 봐줄 것도 아닌데 잠깐 요 기간도 못 지날까 봐. 아유, 아서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동서가 혼전 임신으로 인해 서방님과 결혼해서 시댁 집안의 식구가 된 사실이 민망하고도 죄스럽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아,
정말 제가 다 너무 속상했네요. 동서가요, 서방님과 8살 나이 차이예요. 이것도 시어머니는 괜히 당신께서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요, 저는 저 28살에 33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둘이 5살 나이 차인데 적당한 때에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을 때의 나이 29, 서방님은 37이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야 자세히 알게 됐던 건데, 아니 글쎄 동선의 집안에서 저희 시댁한테 엄청 모르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귀한 딸 고이 키워놨더니 나이 차이 나는 남자한테 잘못 꼬드김 당해서 임신이나 당했다고 억울하다며 그런 얘기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서방님이 삼형제의 막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작은 셋째, 우리 막내 그러면서 아끼십니다. 그런 아들이었으니 만나는 여자친구와 계획 외의 임신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시부모님 두 분은 당연히 아무 제 것도 없이 들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막내의 아기를 가진 예비 며느리 집안이니까 꼼짝도 못하시고 그저 굽신굽신 각종 비난 다 들으시면서도 무슨 죄인이라도 되신 것 마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거든요. 전 왜 그렇게 동선의 집안 식구들 앞에서 시부모님 두 분 다 조용하고 공손하게 계신가? 식장에서도 그런 게 느껴져서 의아했었는데 정말이 있었던 겁니다. 결혼 직전까지 동선의 집안으로부터 하도 욕을 들어서 반쯤은 해탈하신 상태였나 봐요. 아, 참나.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 아니, 8살 차이가 19과 27이면 모를까. 그랬다면 그림이 확실히 이상하니까요. 그런데 29, 37이었잖아요. 동서도 알 거 다 알고 결혼하기에 절대 이른 나이가 아니었는데 뭐가 어째서 한쪽이 절대적인 죄인이어야 했는지 의문이었어요. 서방님이 경제력 없는 백수였다면 진짜 문제였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동서가 빵빵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고액 연봉자도 아니었으니 그쪽이 더 잘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맥락 없이 화내면서 유세를 부렸다는 게 어이없을 따름이었죠. 동산의 집안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제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조금 화가 났었거든요. 남편도 어처구니 없어 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 두 분 다 이미 결혼 다 해서 지금 둘이 잘 살고 있고 곧 있으면 애 태어날 텐데 괜히 뒤늦게 들추지 말고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라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뒷북 못 두드리고 참았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동서가 맹랑한 구석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 그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면서 저희 시부모님께 쌍욕만 안 했지 거의 욕을 난사했다고 하니까 놀라울 따름이었고 동서도 사람이 달리 보였어요. 시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친정 식구들한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친정 식구들도 괜히 나서지 말고 네 시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게 둬라. 네가 네 동생의 손일 사람일 뿐이지 뭐 되는 입장 절대 아니니까 너 그거 오지랖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후로도 가만히 있었던 거죠. 저희 남편은 자기 동생인 서방님을 안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닌데 매사에 편을 잘 안 들어줘요. 서방님이 좀 이상한 말 했다 싶으면 반드시 태클을 걸더라고요. 그런 남편이었으니 혼전 임신이라는 사고를 침으로써 결국 부모님을 욕먹이게 한 자기 동생이 못마땅한 건 당연지사였죠. 지 능력껏 결혼할 것이지. 어떻게 된 놈이 지 여자친구를 임신시켜서 결혼을 후다닥 했냐.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매사에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만 만들고 에휴 찌질한 놈. 하도 툴툴거리길래 이왕 오지랖 부리지 말기로 한 거 우리 입 꼭 다물고 서방님과 동서한테 앞으로도 잘 해주자며 제가 남편 등짝 몇 대 쳐서 진정시켰네요. 어쨌든 시댁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인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고요.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으니 동서는 시댁이 결코 어렵지 않았던 거요. 시댁이랑 자기 집이 가까운 것도 불편하긴커녕 그걸로 이득 볼 생각만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쩐지 걸핏하면 시댁에서 김치 가져가고 젓갈 가져가고 장 가져가고 대놓고 무슨 장아찌 해달라 무슨 반찬 만들어달라 이런 소리 초반부터 쉽게 해댈 때부터 독특했었어요. 그런 동서 옆에서 서방님이 두 눈 꿈뻑이고 있으니 시부모님은 그 소리 않고 다 들어주셨나 봐요. 아주버님은 집안 대소사에 적극 참여 안 하고 항상 멋쩍어 하지. 저희 부부 맞벌이라 기본적으로 바쁜 편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시댁과 왕래 확 줄었지. 그러니까 동선의 세상이었죠. 시댁은 경기 부천에 위치해 있고요. 서방님 동선에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집길이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편이에요. 아주버님 인천에 사신 지 오래고 다들 서쪽 샀는데 저희 집만 반대 방향 하남에 살았어요. 그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울 송파구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때는 엄청 무리한 셈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여겨지네요. 동네도 훨씬 좋아졌고 집값도 엄청 올라서요. 어쨌든 그나마 저희 집만 방향이 반대라 동선에보단 저희가 시댁 방문을 덜 했어요.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고요. 동서가 촬영인지 하는 걸 배우러 다니겠다며 애들을 시댁에 맡기기 시작한 이후 시어머니는 만성적인 관절 통증을 얻으셨습니다. 원래도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젠 오른쪽 무릎은 가만히 있어도 쑤셔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 없이는 힘들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픈 허리에서도 이따금씩 큰 통증이 올라와 같은 자세로 몇 분 이상을 계실 수가 없었고요. 5살, 4살, 연년생 남자아이들 오죽 케어하기 힘든가요? 또래에 비해 그나마 얌전한 편이었던 저희 애들도 그 나이 지날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단 활동량이 장난 아니니까요. 애들 때문에 남편은 무조건 주말 반납하고 그 에너지 풀어주려 희생했어야만 했어요. 저희도 그랬는데 하물며 더 날뛰는 성격의 애들을 시어머니께서 보셔야 했다니. 아, 참고로 시아버지는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말엔 원래 오전부터 오후 중반까지 거의 댁을 비우시는 편이에요. 주말에 배송 물량이 차기 때문에 그거 보러 업장에 나가십니다. 하여간 그래서 시어머니의 독박 육아가 펼쳐졌던 거예요. 어머님 댁은 일정이니까 제가 애들 맡기기 너무 편하고 안심돼요. 놀아주고 상대해주고 이런 거 너무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마음껏 뛰어놀게 그냥 두세요. 그러다 보면 애들 스스로 지쳐서 얌전해져요. 동서가 그랬었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초반엔 그냥 애들을 집안에 풀어두셨대요.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놀면서 알아서 시간 보내주길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2층 사람이 항의하러 시댁에 내려왔대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뛰어다니는 쿵쿵 발소리 들리는데 자제해주세요. 그 진동소리 덕 타고 타 올라오는 거 모르세요? 도저히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거기서 사시는 동안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윗집 아저씨가 찾아와서 화를 내는 것에 시어머니는 바로 식겁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들을 집에서 심하게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단속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면서 체력을 엄청 소진하시게 되었다네요. 애들이 고음으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니까 이번엔 앞집에서 찾아왔다고 해요. 현관문 너머로 애들 비명소리 다 들리니까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했대요. 살면서 그런 항의를 들어본 일이 없었던 분이 그런 상황을 겪으시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대요. 애들이 찾아오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면 무조건 머리에 두통이 일어나셨다네요. 게다가 동서가 평일에도 하루 이틀씩 애들을 시댁에 툭 던져놓다시피 맡겨놓고 도망가 버리니 어머니는 환장하실 노릇이었죠. 그나마 시아버지가 함께 있는 평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보낼 만하셨는데 주말 이틀 내내 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남사의 연년생 애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걸 편찮은 몸으로 견디고 계시냐고 하니까 쑥스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 연년생으로 애를 둘씩 낳은 것도 아야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아. 서방님과 동서에게 찍소리 못하시는 시어머니. 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임신해서 출산하기로 한 건 서방님 동서 그 두 사람인데 시부모님 두 분이 왜 그런 일들에 책임이 있으시단 건가요? 둘째를 바로 갖지 않는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시부모님이 그 두 사람에게 협박하신 것도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를 보고 동서가 더욱 콧대 높게 구는 것이었죠. 그래도 애들 맡겨놨다고 월에 얼마씩 나한테 용돈 주겠다고 하더라. 가만 보자. 날짜가 아마 내일이나 언제 나한테 그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던데. 코로나 핑계 대면서 다른 시설은 염려가 되어 주말에 애들 맡겨놓을 수가 없다며 시댁에 전적으로 애들을 방치해둔 그 값 얼마일지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며칠 뒤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봤죠. 어머님, 제가 따로 안 여쭤보려다가 아무래도 궁금해서요. 동서가 어머님께 용돈 드렸어요? 얼마인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50만 원. 듣고 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액수였어요. 동서왈 한 달에 50만 원으로 용돈 드릴 테니 애들 좀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50만 원으로 될 게 아닌 거예요. 암만 계산기 두드려 봐도 그건 뭔가 약소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서 애가 시댁에 애들 맡길 때 달랑 애들만 툭 던져놓고 간댔거든요. 평일 제하고 주말만 처분해도요. 일단 주말 내내 끼니만 5을 애들을 시댁에서 챙겨주세요. 밥 끼니 5번, 때마다 애들 간식, 심심해 죽겠다고 노래 부르고 난리치는 애들 달래가며 놀이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장난감 필요하고 바람 쐬러 한 바퀴 돌러 애들하고 나가주시고, 그러다가 애들이 뭐 사달라고 조르면 사주시고, 잘하는 애들한테 고기랑 과일을 빼먹을 수 없다고 하셔서 이건 꼭 챙겨주시고, 주말만 해도 이 정도에다 평일도 가끔 추가되잖아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주말에 일 때문에 몇 시간씩 출타를 하시기에 시어머니 독방 육아였고요. 몸도 편찮으신 분이 매번 무리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 다 감안해서 따로 추가로 용돈 드리는 것 하나 없이 딱 50만 원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생각이 그러셨는지 원래는 꼭 참고 누르시는 성격인 분이 웬일로 저한테 울컥해서 속내를 내비치셨어요. 요새는 아주 복대가 없으면 허리를 내 의지로 펴고 다닐 수도 없구나. 아침애들은 주말에 어디 쏘다니면서 일 다 보고 둘이 놀러 다니고 일요일이 늦게까지 퍼질러 자면서 둘이 빈둥거리다가 맨날 늦게 애들 데리러 오고. 에휴, 난 잘 모르겠다. 이 고단한 몸보다도 마음이 더 무거운 것만 같아. 전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내 시댁에 애들 못 맡길 것 같았어. 실제로 안 그랬고요. 동선의 친정은 위치가 수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동선은 더 가까운 곳에 애들 맡기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시아버지 역시 매사에 일 크게 만드는 거 싫어하시고 가만 계시는 편이라 제가 두 분의 의사에 따라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서방님은 주말에 자꾸 뭘 하시는데 애들을 못 보겠다고 하는 거냐면서 제가 좀 따지듯이 말을 했더니 동서가 바로 화를 냈어요. 아니 근데요. 형님께서 무슨 상관이신데요? 어머님께서 직접 싫다고 안 맡겠다고 하신 것도 아닌데 사는 얘기만 듣고 형님께서 뭐 이렇게 참견하시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서요. 저한테 막 톡톡 쏘아대길래 제가
옷이 싶어서 홧김에 한 번 뜰까 하다가 옆에 남편이 마침 있어서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자세히 전하지 말라고 그러신 바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가장 조용히 있지만 화나면 가장 무서운 게 형제 중 둘째인 저희 남편이기 때문에 괜히 형제 간의 싸움으로 번져서 의라도 상할까봐 걱정되니 절대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당신 혼자서만 고생하면 되는 일이니까 자식들끼리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나날이 고충이 심해지는 것 같은 것을 어쩌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 둘이서 짓궂게 장난치면서 놀던 와중에 어쩌다가 시어머니를 잘못 쳤나 봐요. 오른쪽 발목이 순간적으로 확 꺾였대요. 가뜩이나 원래 오른쪽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정형외과 갔더니 뼈가 어떻게 된 건 아니고 물리치료 여러 번 받으라는 소견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셔서 상황이 이렇다고 동서에게 시어머니가 말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동서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그러세요? 살짝 삐끗하셨다길래 전 잠깐 그러신 줄로만 알았는데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 얘가 이제 애들을 안 맡기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순간 동서가 하는 말 저희 애들한테 절대로 아무 장난도 치지 말라고 제가 단단히 말을 해놓을게요. 변함없이 애들을 맡기겠다는 거였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정신이 아득해지셔서 저에게 도움 요청을 청해 오셨어요. 그간은 그저 하소연이었다면 이젠 무슨 방도가 없겠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내 손주 녀석들 이쁘긴 해. 그런데 나 이런 취급받으면서 애들 계속 보는 게 서러워서 그렇지. 50만 원? 그거 병원비로 나가면 다 없어질 판이야. 뭐라고 나쁜 소리는 내 성격상 하질 못하겠고 지금 상황은 너무 속상하고 이걸 어쩌면 좋으니? 50만 원 병원비. 순간 제 머릿속에 드는 묘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한 소리 못하고 사시는 그런 티내는 걸 어려워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한 저만의 처방전이 발행되었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가 일러드린 대로 동서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애들 돌보는 데 들어가는 돈 말이다. 노동비, 식비 이런 거 다 용돈에서 칠 테니까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따로 감당해 줬으면 좋겠구나. 알다시피 나 물리치료도 다녀야 하는데 예전에 잘 먹다가 끊었던 영양제들도 이젠 다시 잘 챙겨 먹어야 해서 말이다. 영양제들이라도 나 필요한 거 사줬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전에 없이 갑자기 분위기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니 긴장했던 동서. 내용을 듣고서는 반색을 하더려 알겠다면서 꼭 들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영양제 목록을 동서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 지금 받아 적어라. 아니면 내가 이따 카톡으로 넣어주고. 네, 어머니. 뭐 필요하신지 영양제 이름 말씀해 주세요. 나 관절이 하도 안 좋아서 MSM이라는 영양제가 필요하구나. 이거랑 칼슘, 마그네슘, 밀크시슬, 오메가3, 멀티비타민, 베타글루칸. 그리고 아니 잠시만요 어머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런 걸 다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원래는 필요 없었는데 아휴 손주들 돌보다가 몸이 다 망가져서 그런다. 싹 다 안 챙겨 먹으면 수일 내로 몸쉬지 않고 노망나게 생겼어. 하여간 또 적어봐라. 루테인, 유산균, 아사이베리 분말. 거기에 홍삼도 진액으로 한 병 우선 있어야겠고 상시구비로 공진단도 한 박스 있어야겠구나. 어머님, 갑자기 뭐 약국이라도 찾으시는 건가요? 내 몸이 지금 종합병동이라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거야.
일단 그것부터 먹고 나서 추가로 다음 달에 또 말을 해줘야겠구나. 동서가 욱했나 봐요. 몇 시간 있다가 시어머니께 앞으로 애들 그냥 자기가 바쁜 시간 쪼개서 보겠다고 대략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 카톡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죠. 왠지 걱정하고 계시길래 제가 그러실 거 없다고 절대 먼저 동서한테 아무 연락도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분명 마음 흔들리실 분이라 제가 진짜 강조에 강조를 더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 저한테 연락하셔서는 동서가 너무 조용한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애들은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당부를 드렸죠. 동서의 근거 없는 배짱 부리기는 딱 2주로 갔습니다. 2주 뒤 목요일에 시어머니께 연락을 먼저 했더라고요.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애들만 제발 봐달라고 쑥기고 들어갔다고 해요. 시아버지와 둘이 그간 상의를 하신 바 있었던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결단을 내리셨대요. 내 손주들 내가 봐줘야지. 그런데 난 앞으로는 정과 달라져야만 맡아줄 거다. 정과 달라진 풍경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예고 없이 평일에 가끔 애들 맡기고 사라지곤 했던 것은 이제 금지가 됐어요. 평일은 절대 불가. 주말에는 전처럼 일요일에 늦장 부림에 애들을 데려가곤 했던 것에서 시간이 훨씬 앞당겨져서 점심시간까지는 시댁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맡길 때는 애들 먹일 간식, 놀이거리를 함께 보내야만 했고요. 이제는 딱 24시간만 애들을 맡아주기만 하는 걸로 바뀌면서 시어머니는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동서에게 먼저 원하는 바를 요구해서 결과를 받아냈다는 것 자체로 시어머니는 기분이 아주 달라지셨대요. 일주일 중 딱 24시간 하루 시간에 손주들 돌보는 행복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즐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주절되는 바람에 남편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게 돼서 머리뚜껑이 열렸고 서방님을 족처벌했다는 부분 아닐까 싶네요. 그것도 모자라 아주버님께도 연락해서 막내한테 따끔하게 혼 좀 내라고 닥달을 해댔습니다. 덩달아 아주버님도 서방님께 엄청 뭐라고 혼내셨고 제발 막내랑 그 재수씨한테 휘둘리지 좀 마시라고 시부모님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집중 포격을 받은 서방님께서 마침내 죄를 시인하시고는 동서랑 같이 시댁에 들러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처신 잘 하면서 살겠다고 그러셨어요. 매사에 콧대 높게 굴던 동서도 상황 파악은 하는 사람인지 그간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며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라는 분을 겪어봤기 때문에 엄청 신기했던 점인데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저한테 연락해서 앞으로 아랫사람으로서 잘하겠다는 말을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하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신데 웬일일까요? 그런데 되게 엄한 태도로 그러셨대요. 그래서 동서도 개기지 못했나 봐요. 저 저녁 먹고 나서 느긋하게 유튜브나 좀 보려고 하다가 동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지 뭔가요? 이 시간에 동서가 나한테 대체 무슨 일이지? 오만 불길함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멋쩍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주절거림이나 내뱉더군요. 그러니까요 형님, 제가 있잖아요. 일 욕심 많고 제 커리어,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요.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제 앞날만 생각하니까 그 길만 보이고 옆에 뭐가 있는진 안 보였어요. 어머님께서 몸 안 아프신 데가 없다고 영양제를 엄청 많이 사달라고 하시길래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컨디션 안 좋은 날에 나가서 현장 일도 배우고 집에 와서 애들도 보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하신 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형님께도 좀, 네, 죄송해요. 제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셨었죠? 뭐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지난날 죄송한 부분 많았고 앞으로 좀 잘해보고 싶으니 봐달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동서도 자기 돈 아니라 남편 돈으로 꿈을 향해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어 도전을 하는 것이라 속에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그런 건 미처 고려를 못했었네요. 어쨌든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리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뭐라도 되는 양 고개 빳빳하게 들면서 요구나 해댔던 동서. 그 옆에서 얄미운 방관자로 있던 서방님. 태도로 고쳐나가니까 훨씬 나았어요. 그 후로는 그 두 사람 다 매사에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고 살아요. 시부모님도 잘 챙겨드리고 있고요. 애들 맡기는 비용 50만 원도 더 드리겠다고 서방님이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한사코 거절을 하셨대요. 그거에 또 느껴지는 바가 있었는지 서방님이 알아서 그 후로 시댁에 이것저것 잘 사드리고 그러나 봐요. 어찌됐든 미묘하게 불편한 흐름으로 시댁에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기분이었는데 잘 해결되고 지금은 부드럽고 둥글게 흘러가는 사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특히 동선의 애들도 갈수록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착하게 군다니까 이건 역시도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혹시 동서가 나중에 정말 영화 감독이라도 되는 건 아니겠죠? 저랑 시댁 식구들 웃긴 게요. 다들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모